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 및 활용, 운영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네트워크 관련해선 OSI7 레이어, 그리고 이 각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들, 그리고 IP 주소를 서브넷, 슈퍼넷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거나 뭐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IT 전반적인 일을 할 때 당연히 이 OS, 운영 체제라는 걸 기반으로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 체제, O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뭐 최근 이슈, 사실 10년 전만 해도 뭐 웹서핑 하거나 뭐 이런 누워서 하는 거 잡상성하지 못했다. 그 OS들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관련된 이 작은 디바이스, 작은 어떤 디스플레이를 가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와 같은 키보드가 아닌 손가락만으로, 아니면 뭐 음성만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OS가 기존 서버 OS에서 PC OS로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작아져서 이 모바일 운영 체제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자리 잡게 됐죠. 이 모바일 운영 체제는 말 그대로 모바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기존 PC들은 고정된 어떤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보통 유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 장치가 사용하는 입출력 장치가 고정되어서 유선으로 대부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 운영 체제들은 우리 뭐 블루투스 연결도 하고 뭐 와이파이도 연결도 해야 되고, 무선과 관련된 어떤 입출력 장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오늘은 내가 뭐 아이팟으로 노래를 들었다가 뭐 차를 타면 또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성을 듣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변화들을, 입출력 장치의 변화를 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운영 체제들, 그렇게 많이 이 운영 체제의 방향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기존 PC 운영 체제들은 이 분산 컴퓨팅의 대형의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특화되고 있죠. 자, 그럼 이 운영 체제 전반의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체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운영 체제라는 것은 프로세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동작하는 상태인 프로세스를 여러 개 관리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 줌으로 강의 영상도 듣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크롬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이메일을 읽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해야 되는데, 이걸 운영 체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 운영 체제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되는데, 그 메모리 할당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상 메모리 개념, 그리고 기법,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운영 체제가 사용해야 되는 이 저장 장치, 파일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들이 모바일 운영 체제로 오면서 많이 바뀌게 됐어요. 여기 앞에까지 프로세스의 관리랑 가상 메모리까지는 어떻게 보면 PC든 모바일 운영 체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모바일 운영 체제로 가면서 이런 저장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들이 훨씬 더 자주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 체제의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우리가 OS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는 우리 눈앞에 있는 뭐 휴대폰,
컴퓨터의 자원, 그런 자원들을 잘 써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한테 이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그 자원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우리한테 적절하게 분배시켜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 자원을 언제 이후에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잠시만 대기해라. 이런 이 명령들을 내어 주는 것이 운영 체제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사실 프로세스가 하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운영 체제 시스템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다양한 연산들을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충분해지다 보니까 얘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최초의 컴퓨터들은 뭐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뭐 경로를 계산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런 각도를 계산한다든지 하나의 기능만 딱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가 결과를 낼 때까지는 그 하나의 작업만 하면 됐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운영 체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인터페이스의 구현부터 접근했을 때 접근을 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 주고 어떻게 또 뺏어 올지 회수해 올지에 대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운영 체제라는 이 시스템이 실제 우리 어떤 작업에 많은 어떤 부하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가 말하는 운영 체제는 이런 입력, 제어, 기억, 연산, 출력 기능 전부 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작성을 하면 운영 체제가 그걸 기계어로 바꿔서 자기가 이 하드웨어 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체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운영체제에 사용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추상화, 컴퓨터 하드웨어 사실 복잡하겠죠. 우리 뭐 메모리 꼽으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핀들이 있잖아요. 그 핀 하나하나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거나 쓰거나 조회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변수 만들면 메모리에 그 변수 공간이 할당되고요. 변수의 값을 수정하고 뭐 함수가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의 값을 할당 해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복잡성을 추상화시켜서 그냥 어, 특정 메모리에 어떤 변수를 만들 거다. 그런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언어만 쓰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가상화. 가상화는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 자원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보통 사용자 한 명이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개를 키잖아요. 우리 게임하면서 카카오톡도 쓰고. 근데 여러 명의 사용자가 컴퓨터 자원을 공유한다라는 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잘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하드웨어의 가상화 기능, 뭐 가상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VM웨어를 수업 시간에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가상화도 있긴 한데, 어, 예를 들면 여러분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이렇게 모바일 에뮬레이터를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운영 체제라는 시스템 안에 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는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자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운영 체제가
또 다른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가상화 기능을 CPU에 가상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예, 기능도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관리와죠. 컴퓨터의 자원 제약상, 컴퓨터 자원 자체의 제약상, 뭐 최대 용량도 있을 거고, 얘가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니까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유저들을 가만히 기다리라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이 컴퓨터 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 최적의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체제 사용하는 목적으로 추상화, 가상화, 관리화 세 가지를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 자원을 관리한다. 그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추상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PC라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뭐 iOS라는 운영체제를 한 PC, 한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건 가상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 단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에서 다양한 기법들도 나오고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많은 이론들, 뭐 외워야 할 것들이 막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예, 실행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컴파일해서 exe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까지가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 할당받고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연결한 상태가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접근 권한, 기억 장치, 뭐 메모리나 어떤 파일, 뭐 디스크 같은 곳에 그리고 입출력 장치, 뭐 마우스 입력, 키보드 입력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이 할당 받는 작업까지가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회수하는 작업까지를 프로세스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세스에 그리고 시스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 체제가 이 운영 체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동작시키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컴퓨터 느려져서 뭐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계속 켜져 있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일부는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작업 관리자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런 전체 프로세스들의 생성과 폐기를 운영 체제에서 하고요. 뭐 일부 순간에는 중지와 재수행도 하죠. 여러분들도 뭐 작업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 뻗잖아요. 응답 없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투명한 화면이 되면서 작업 끝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기다리기를 하시겠습니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뜨잖아요. 그런 기능도 OS 운영 체제에서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프로세스 통신과 동기화.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그 친구들 채팅 목록이 있는 곳에도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나오고 이 채팅방을 더블 클릭해서 실제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에도 현재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두 개의 프로세스, 두 개의 윈도우즈,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통신을 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 내부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면 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원래 허용이 되지 않는데 허용을 해서 다른 작업을 한다면 운영 체제에서 그 작업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게임에서 핵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또 프로세스를 운영 체제 외에도 다른 프로세스가 또 프로세스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 방지를 위한 기법이 있는데 이 교착 상태라는 것은 이 데드락이라고 해서 서로서로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운전을 해보시거나 하면 그 로타리 같은 데 보면은 차들이 원래는 로타리를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라서 로타리를 새로 회전 교차로로 새로 들어가려는 차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다 모두 다 로터리로 진입만 한다면 이 로타리는 아무 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버리겠죠.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회전 교차로에는 어 이미 진입한 나보다 이전에 진입한 차가 먼저 나갈 수 있게끔 기다려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출구가 아니면 차들이 당연히 안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 딱 멈춰 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는 조금 더 가서 다음 출구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모두 다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런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 같은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최근에 사용하는 뭐 문서 편집 프로그램들은 그런 기능들이 다 막혀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문서를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었다. 그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저장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버전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이 교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걸 2로 수정해서 저장하려 했는데 저 다른 프로그램이 또 3으로 수정해서 저장하고 그럼 나는 또 잘못 저장해서 다시 또 2로 저장하고 3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교착되어서 아무도 작업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생깁니다. 보통 그 교착 상태로 인해서 프로세스 중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게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 응답 없음 뜨는 게 보통은 이제 교착이 발생해서 내가 원하는 자원을 일정한 시간 내에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도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제공은 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저 프로세스 중지 상태가 자꾸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게 운영체제가 최소한의 어떤 기능으로 막아두었으나 프로세스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아니면 프로세스들이 이 운영체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차 상태를 일으키면 프로세스 중지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억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주기억 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SSD 같은 그런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 흔히 메모리라고 하는 램, 예, 메모리 카드, 램입니다. 램. 휘발성 저장 공간으로 얘가 왜 휘발성이면 뭐 휘발유 이런 게 아니고요. 휘발, 예, 증발한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끄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는 이 공간입니다. 그 대신에 얘가 가지는 특징은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SSD가 이 메인 메모리의 입출력 속도를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이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디스크를 읽는 이 헤더가 가서 렌즈가 가서 읽는 형태일 때는 하드 디스크는 절대 메인 메모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SSD가 등장하면서 보조 기억 장치가 거의 이 주 기억 장치의 입출력 속도를 따라잡고 있죠. 이 주 기억 장치는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저장 공간을 할당해 주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주기억 장치에 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B라는 프로세스가 읽으려고 하면 일단 막습니다. 일단 막고 이 두 프로세스 간의 어떤 사전된 약속, 아니면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의 뭐 자식 프로그램이다. A 프로그램의 권한으로 B 프로그램이 킨 거다. 그러면 허용을 해주지만 그런 그 예외되는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네, 이 공간의 접근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을 운영 체제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체제는 우리가 메모리라는 공간, 뭐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아주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프로세스의 변수를 이 메모리 어느 위치에 할당해서 사용할지 그것도 이 운영 체제에서 결정해 줍니다. 이 결정하는 방법도 뭐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예,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산정하는 방법, 기법도 있고요. 그렇게 할당을 해주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회수를 해야겠죠. 예, 회수를 할 때도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프로세스 종료 신호를 듣고 나서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메모리 공간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주 기억 장치에는 이 주인이 없는 이 저장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 땅을 봐도 똑같아요. 또 학교 앞에 저기 엄청 큰 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주인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개발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그 땅을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네, 누군가 팔았다라는 기록만 있고 누군가가 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주인이 없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계속해서 방치되겠죠. 아무도 이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이것만이 영향은 아닌데, 뭐 컴퓨터에 발생되는 이제 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확연한 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 기억 장치에 저렇게 이름 없이 버려진 공간들이 자꾸자꾸 생기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회수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왜 한 번씩 휴대폰 껐다 켜주면 조금 빨라진 것 같을 때 있죠. 그리고 과거에 그 안드로이드 초창기 때는 뭐 정기적으로 메모리 정리라는 버튼을 눌러주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주 기억 장치에 제대로 관리되지가 않고 있는 공간들을 한 번에 회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리라는 버튼으로 회수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메모리 정리 회수 기능을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어,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죠. GC,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돌면서 저런 가비지, 쓰레기 공간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컴퓨터를 껐다 킨다든지 휴대폰 한 번씩 껐다 켜주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도 100%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없어서 가끔 저런 현상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관리, 뭐 우리 디렉토리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운영 체제에서 하죠. 우리 어, 파일 탐색기 열어서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파일, 내가 꼽은 이 USB의 파일 이런 것들을 운영 체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운영 체제의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윈도우즈나 iOS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디렉토리, 파일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뭐
다른 운영체제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도 사실 그래 뭐 눈으로 보기에는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리눅스는 전부 다 파일이죠. 예, 파일로만 이루어진 이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토리도 하나의 파일입니다. 리눅스에서는 뭐 그런 이 운영체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파일 관리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그 USB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파일 시스템의 포맷이 NTFS로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NTFS. 이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파일 관리 이 시스템 구조인데요. 조금 옛날 단말기들 뭐 블랙박스에 꼽아야 된다. 아니면은 옛날 그 DSLR 카메라에 SD 카드 같은 것들을 꼽는다라고 했을 때는 NTFS로 하면 안 되고 그 다른 FAT나 이런 다른 포맷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을 어떤 운영체제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일 시스템의 어떤 포맷들도 맞춰줘야 되고요. 다음은 입출력 시스템의 관리. 사실 지금은 이 입출력 시스템의 관리를 운영체제가 거의 100%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USB 키보드 마우스 샀다고 뭐 윈도우즈에 뭐 깔아주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인식되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내가 불이 나오는 이렇게 키보드에 불 색깔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윈도우 95나 윈도우 3.1 시절에는 이 키보드를 사면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드라이버를 또 깔아줬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 체제가 일반적인 모든 입출력 시스템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기능 중에 입출력 시스템의 관리 기능도 포함되게 됩니다. 뭐 여러분도 이 안드로이드나 iOS 써보면 동시에 블루투스 여러 개 접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물론 그건 되죠. 그 소리 듣는 블루투스랑 통화하는 블루투스랑 이렇게 따로는 되는데 그런 관리 기능들도 전부 다 운영 체제에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컴퓨터에 마우스를 여러 개를 꼽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선 마우스 하나 고정적으로 내 컴퓨터에 꼽아서 쓰다가 뭐 가끔 무선 마우스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 컴퓨터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유선 마우스를 뽑고 무선 마우스를 꼽으시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꼽은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마우스 포인터 자체는 이 포인터 자체는 하나겠지만 유선으로 옮겨도 무선으로 옮겨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포인터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입출력 장치 관리는 하나의 운영 체제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는 장치가 여러 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 관리인데요. 우리가 이 보조기억 장치도 물론 이 아까 파일 관리와 같은 기능이긴 한데 이 직접적으로 이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가상으로 가상 메모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이 저장 공간을 마치 가상의 주 기억 장치인 것처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주 기억 장치가 많이 비싸요. 지금 메모리가 좀 싼 편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주 큰 경우들이 있죠. 뭐 요새는 게임 같은 거 다운받으면 뭐 1테라바이트 막 이렇게 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더블 클릭하면 1테라바이트가 프로세스가 되려면 메모리에 그만큼 1테라만큼의 물론 1테라는 아니겠지만 뭐 몇백 기가만큼의 공간을 할당받아야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 공간을 전부 다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게 보조 기억 장치가 잠깐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될 때 메모리 공간을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체제가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 했으니까 네트워킹,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할 때 이 운영 체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통신을 하고 싶으면 포트 번호로 포트를 하나 열고 그 포트 열어둔 곳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운영 체제가 받아서 이 포트를 할당받은 프로세스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커맨드 인터프리터는 이제 사용자가 좀 고급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나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세팅해주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나는 내 PC를 가상의 스위치처럼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내 PC를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어디 다른 데에다가 보내주고 싶다. 이런 좀 고급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커맨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MS-DOS나 쉘 여러분 그 작업 이 윈도우 키 눌러서 가끔씩 커맨드 명령어 쉘, 윈도우즈 쉘 이런 거 쓰시죠? 뭐 컴퓨터 뭐 잘 안 되거나 해서 구글링 해보면 뭐 이런 거 해보세요 뜨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운영체제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니까요. 자, 그럼 주요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들어봤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윈도우즈는 윈도우라고 보통 그냥 우리 편하게 발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창 하나하나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요 하나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는 이 윈도우 여러 개를 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영체제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이 맥 OS 쓰시는 분들도 있죠. 윈도우즈 아닌 맥 OS는 애플에서 개발한 이 자사 하드웨어와 연동이 되게 특화되어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안드로이드는 이 구글에서 개발한 이 APK 단위의 이런 프로그램 설치해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 OS 자체는 이 자바 JDK 기반의 달빙 VM 머신으로 돌아가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에 사용되는 iOS, 아이폰 뭐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마찬가지로 맥 OS와 연동되어서 이 앱스토어 통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특징 가지고 있죠. 윈도우나 이 맥OS 같은 경우는 내가 별도로 다운받은 프로그램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어, 특정 양식 뭐 APK 파일이어야 된다. 아니면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야 되면 된다. 이런 좀 제한적인 이 프로그램 자체들을 어느 정도 검수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운영 체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레벨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들 대표적인 이 유닉스죠. 가장 기초적인 AT&T에서 개발했고 이 상용 제품 위주로 이 전용 유닉스 제품들을 보통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유닉스로 아니면 조금 오픈 소스로 좀 많이 이 법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닉스의 호환 형태인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많죠. 뭐 레드햇, 뭐 센토스, 우분투 이런 다양한 오픈 소스 운영 체제들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리눅스 운영 체제를 별도로 또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서버端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요.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윈도우즈랑 거의 유사한데 보통은 현재는 이 윈도우즈 DB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는데 당시 이제 옛날에는 액티브엑스 기반의 그런 서버
예, 그런 시스템들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운영 체제들은 이게 PC용 운영 체제다, 모바일용 운영 체제다. 사실 이 두 개만 아니면 다 서버용 운영 체제입니다. 이 정도 분류를 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초기 컴퓨터 시스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세스만 쓸 수 있었는데 운영 체제의 발전, 그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이 병행 수행이 가능한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보통 이 시분할 시스템 작업의 단위라고 합니다. 시분할.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시스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는 이제 시분할이 아니라 요새는 뭐 코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코어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작업 관리자 이러 가지고 프로세스가 몇 개인지 떠 있는지 보시면 엄청 많을 겁니다. 몇백 개가 프로세스가 떠 있을 거예요. 코어가 뭐 몇백 개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컴퓨터 좀 비싼 거 쓰시는 분들도 뭐 코어 뭐 많으면 정말 많으면 100개 정도는 되려나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프로세스가 실제 이 운영 체제에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프로세스는 코어별로도 나뉘지만 코어별로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움직이는 그림 만들어 봤었죠. 그게 빠르게 넘기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여러 개의 프레임들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코어 하나가 CPU 코어 하나, 코어 뭐 두 개가 내 게임을 항상 돌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나누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계산하면서 그걸 빨리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계속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시간 단위, 초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의 생명 주기, 상태 변화 형태를 보면 처음에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나면 new 되고요. 그 상태에서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new 상태에서 ready로 가서 이 ready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CPU와 메모리 할당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CPU와 메모리 할당받으면 run 모드로 갑니다. run에서는 프로세스는 중앙 처리 장치, 연산과 주 기억 장치,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킵니다. 변수를 만들고 연산을 하고 반복문을 돌고 그러다가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다 끝나면 우리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 다 끝나고 나면 프로세스는 종료 상태로 가서 이 CPU 할당을 해제하고 메모리 할당을 해제하고 다시 이 생성 직전의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실행을 자기 혼자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분할 되어서 시분할 과정 중에 이 프로세스가 현재 처리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대기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로 내려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이 끝나면 웨이크업해서 레디로 갔다가 레디에서 다시 또 CPU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실행 모드로 가고 그렇게 그걸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이 프로세스의 상태이고요. 이 생성, 준비, 실행, 종료, 대기 이 다섯 생명 주기는 사실에서 어, 사실 뭐 이게 말로 하면은 또 당연하지 생성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대기하다 준비하고 종료되고 이게 그냥 쭉 그림이 다 채워져 있으면 쉬운데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비어 있거나 네, 그러면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오니깐요. 이 그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프로세스를 이렇게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 단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본적인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들잖아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PCB라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이 프로세스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이 고유의 PCB가 생성되고,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이 생성된 고유의 PCB는 사라지고요. 이 PCB마다 고유의 유니크한 값은 이 프로세스 ID, 프로세스의 식별번호 PID라는 게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아이디별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주 중요한 값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스케줄링 우선순위, 레지스터 정보, 주기억 장치, 관리 정보 등을 이 PCB에 포함을 해서 프로세스들을 제어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운영 체제의 개념, 그리고 운영 체제의 다양한 종류, PC, 모바일, 서버 운영 체제들, 그리고 프로세스를 5단계,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 이 5 이 상태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이 단계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PCB라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만들어 쓰고요. 중요하게 무시할 건 프로세스 ID, 이 프로세스마다 유니크하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ID,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프로그램이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느 주소 위치에 있는지 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PC, 이렇게 정도만 꼭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 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프로세스 제어 블록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세스의 생성, 뭐 이런 상세, 종료,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커맨드로 어떤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